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방학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일은 아니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기면서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지치고 좀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좀 잘 굴러갈 수 있게 연료도 넉넉히 집어넣고 이제 뭐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던 곳에 기름칠도 두루두루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우신가요? 네. 아무튼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시즌2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아무튼 방학을 이제 지나서 다시 돌아온 프다봅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바빠지면서 이 프다봅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길이가 좀 줄어들 예정이에요. 제가 전에는 거의 영화 한 편을 다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이제 뭐 좀 짚어볼 만한 영화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가 제게 남긴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줄여볼까 합니다. 대신에 제 수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결정은 이제 프다봅을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결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1월 31일, 그러니까 1월 다섯째 주이자 2월 첫째 주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작 소개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개봉작은 공동 연출 작품인데요. 소피 장루 그리고 마갈리 네브항방데르 감독의 시릴리나 Qu'est-ce qu'on va faire de toi? 입니다. 제목을 직역하자면 시릴리냐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시릴리냐은 프랑스의 가스트로노미 레스토랑 셰프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셰프가 런던에 처음으로 연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그의 요리 세계와 개인사를 보여주는 듯 싶네요. 두 번째 개봉작은 다니엘 슐로세 감독의 La Forêt, c'est la glace입니다. 제목은 숲장, 숲 멋져 또는 숲은 교실 이 정도로 약간 중의적으로 이해가 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래스가 우리가 한국에서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멋지다 이런 뜻으로도 프랑스에서도 쓰이는데요. 이제 또 다른 뜻은 이제 클래스, 교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프랑스의 초등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학교 밖으로 나가 숲에서 수업을 하는 교육을 시도했다고 해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약간 상상이 좀 쉽게 되죠. 세 번째 개봉작은 호신 음페트고 음박감 감독의 Les Prières de Delphine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델핀의 기도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델핀은 벨기에에 도착한 카메룬 출신의 젊은 여성입니다. 영화는 그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녀의 꿈이 유럽에서 어떻게 자리를 못 잡고 그리고 흐려지고 있는지를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봉작이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는 질 페레 감독의 La Ferme de Bertrand입니다. 직역하면 베르트랑가의 농장인데요. 질 페레 감독은 중년의 남성 프랑스 감독으로 주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을 찍어왔습니다.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니까 제가 전에 본 영화가 한 편 있더라고요. 주브디 솔레이라고 나는 햇살을 원해, 해를 원해 정도로 번역이 거칠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있었던 노란 조끼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위를 찍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번 영화 La Femme de Bertrand은 프랑스 동부 스위스랑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트사부아 지역의 낙농업 농가 농장을 찍은 이야기인데요. 뉴스에서 아마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요즘 프랑스에서는 농부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가 지원 축소와 농가 소득의 축소, 그리고 수입 농산물 관세 철폐 등에 이제 화가 난 농부들이 큰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트랙터로 막는 등 이제 거센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연히도 이 영화 개봉 시기와 이제 시위 시기가 맞아서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혼자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저는 혼자서 요즘 프랑스 농가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려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좀 다른 점이라면 이 영화에 나오는 농가는 사실 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는 낙농업을 하는 농장이고 이제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농장이다 보니까 그 전 세대가 이미 농장의 규모를 키워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농부들과는 상황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2022년에 찍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을 못 찍었을 수도 있고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실 감독은 이 가족과 이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아주 오래된 이웃 사이인 거죠. 감독은 어렸을 때 이들의 농장 들판에서 놀기도 하고 이제 트랙터를 얻어 타고 또 놀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족은 이미 1972년에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막셀 트리아 감독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농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르트랑 삼형제, 그러니까 조셉, 앙드레, 장 이렇게 세 삼형제를 찍은 건데요. 이런 배경 자체가 이제 이 질베레 감독에게 이 가족을 영화로 찍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독은 사실 이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의 영화를 먼저 찍은 적이 있는데요. 1997년에 Trois frères pour une vie라고 이제 하나의 삶을 위한 삼형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제목으로 이 베르트랑 삼형제를 다시 찍은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미혼의 삼형제가 함께 농장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후 2022년에 또 이 가족을 찍은 거죠. 1972년에서 1997년 사이에 25년, 그리고 1997년에서 2022년 사이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건데요. 25라는 상징적인 숫자도 있지만 1997년과 2022년이 영화가 될 수 있었던 지점에는 1997년에는 이제 베르트랑 삼형제가 일을 좀 내려놓고 농장을 그들의 조카 부부인 파스칼과 헬렌이 이제 물려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헬렌이 은퇴를 하고 파스칼과 헬렌의 아들인 알렉스와 사위 마크가 농장을 이어나가고 대신 소젖을 짜는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영화는 2022년의 농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1972년에 찍었던 영상, 1997년에 찍었던 영상을 함께 활용하며 농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농장의 일상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들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과거의 영상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변화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청년들이 늙어서 노인이 되었고, 농장의 많은 일들도 이제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농장의 일이라는 것이 뭐 예전이나 오늘이나 뭐 다를 바가 크게 없지만 이제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많이 변한 건데요. 그전에도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서 건초를 수확하고 했지만 건초를 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모두 직접 손으로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기계로 건초를 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송아지들에게 우유를 주는 일도 기계화가 돼서 이제 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급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소들이 한 목걸이에 인식칩이 있어서 사료 양을 조절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먹은 소가 구유로 다가가면 그 소가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기계가 이제 그날의 정해진 양의 사료가 이제 배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미 밥을 먹은 소가 구유에 다가가면 그걸 또 인식하고 이번에는 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사료를 퍼서 줘야 했고 또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조절이 된다는 사실에 조금 와, 또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양뿐만 아니라 생산해내는 우유의 양 또한 데이터로 처리가 돼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였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감독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1972년에 찍힌 베르트랑 삼형제가 러닝셔츠 같은 얇은 옷을 이제 상의로 걸친 채 큰 해머를 번갈아 내리치며 바위를 쪼개는 이제 장면이에요.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그 시대의 농장의 일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에 비해 이렇게 많은 기계의 도움을 받으며 컴퓨터로 농장을 관리하는 오늘날의 모습은 아주 현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골에 사시면서 한때 소들을 키우셨던 적이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래도 이제 뭐 저 또한 소들에게 밥도 주고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이제 했던지라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송아지는 정말 귀엽거든요. 네. 그리고 소의 눈은 정말 아름답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날의 농장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구나 하고 이제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 제 주변에는 요즘에는 이런 농가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지라, 네,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한 프랑스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시골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장도 자기 시골에는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계화가 된 농장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곳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농장의 일들이 그러하듯 소를 키우는데도 반복적인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헬렌의 팔목과 어깨에 무리를 줬고 결국 헬렌 또한 은퇴를 결정한 거죠. 하지만 헬렌은 완벽히 은퇴를 할 수 있겠냐는 말에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원래 자신의 역할이었던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식들을 돕지 않겠냐고요. 이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르트랑 삼형제 중 2022년에도 남아서 영화의 연결 지점이 되어주는 인물은 삼형제 중 혼자 남은 앙드레인데요. 아흔이 아마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나이에도 닭들을 돌보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어,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에도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조금씩이라도 이제 농사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건 아마 뭐 그저 일밖에 없는 농촌의 삶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그렇게 살아온 관성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농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돼서 하는 일이 아니고 또 땅이라는 것은 여전히 곁에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어쨌든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프랑스나 한국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트사부아는 어쨌든 알프스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산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풍광이 엄청 자연 풍경이 멋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산이랄 게 별로 없는 약간 평평한 또 약간은 분지이기도 한 동네이다 보니까 이제 산이 많은 한국에서 자란 저는
산이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좀 산을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영화 속에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농장의 50년 역사를 가까이서 친근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쯤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감자를 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이제 감자 심는 기계가 25년 전에 썼던 기계랑 같은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기계 설비가 들어오고 로봇도 들어올 테지만 또 여전히 같은 기계를 쓰면서 뭔가 세대는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계속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정신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괜히 보는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대를 이어나가면서 농장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오늘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저는 좀 가볍게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혹은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안컵으로 몇 주째 좀 들뜬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